광복절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오늘 일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번째 발언이긴 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큰 고통을 받았던 우리로서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매우 엄중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 보복은 그 자체로도 부당할 뿐 아니라 그 시작이 과거사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한층 결연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대통령과 때를 맞춰서 우리는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들으시기에 어떻던가요? 광복절을 앞두고 어떻게 수위 조절이나 혹은 더 세게 나가는 걸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메시지 조절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본이 화이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났을 때는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등에 대한 강경 발언 기조를 이어간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참모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도 나서서 일본에 대한 강력한 이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게 바빴는데 최근 들어서 기류가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도 아베 총리가 전략 물자 중에 한 개 물자에 대해서 수출을 90일이 되지 않았지만 허가하는 측면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언제든지 협상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지막 여지들을 좀 남겨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대한민국이 오늘 일본에 대해서 화이트 국가에서 일부 배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완전한 배제 조치라기보다는 새로운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에 일본을 집어넣게 된 것인데 일본이 과거에 화이트 국가, 넌 화이트 국가로 나눠져 있던 것을 A 국가에서 D등급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이것은 수출 관리 차원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거의 똑같이 본떠서 맞대응 카드에 나선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행되는 것은 결국 20일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9월 달이 돼서 시행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15일에 있게 되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 노력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이 문제를 과연 외교적으로 타결이 가능한 측면들이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기대를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듯 하다가요. 오늘 다시 이제 메시지가 전개가 됐습니다. 윤 의원님, 일왕 즉위식에 혹시 우리도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을까? 지금 일본에서는 펜스 부통령이 온다고 하면서 상당히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기가 마련이 될까요? 한일 간의 갈등 국면이긴 하지만 네. 두 나라가 지금까지의 관계 그리고 인접국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들이 하는 정도 수준에 맞춰서 일왕 즉위식에 어찌됐든 사절단을 보내는 건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미국은 지금 펜스 부통령으로 발표가 됐고요. 네. 중국은 시진핑 주석에 이어서 행정부에서는 2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왕치산 부총리가 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가느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뭐 이렇게까지 된 이상은 이낙연 총리 정도를 보내지 않고 다른 급의 대표가 가면 이건 양국 관계의 또 하나의 이제 시그널로 읽혀질 거고 이낙연 총리는 뭐 아다시피 일본에서 뭐 특파원 생활부터 오랜 지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물꼬를 튼다기보다 또 하나의 어찌됐든 양국 관계에 하나의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이전에 이게 지금 10월 22일이거든요. 그 이전에 다른 여러 현안들에서 두 나라 관계가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김현종 2차장의 발언을 보면은요, 일본의 전략 물자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이현희 변호사님,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일본과 이제 미국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게 됐는데 일본은 미국 말에 그렇게 쩔쩔맸다면서요, 과거에요. 일단 김현종 2차장이 미국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뭔가 요구했을 때는 반드시 반대급부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줘야 될 만한 조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 들어올 것이다. 그것을 막기 위한 처사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한일 관계에서는 미국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미국에 굉장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계속해서 동맹국 그리고 굉장히 어떤
뭐 형제 국가다라고 하는 어떤 친미의 굉장히 그 제스처를 보내고 있고 사실 지금 8.15를 이제 앞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과연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할 것이냐에 관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네. 2013년에 그 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한이다라는 식으로 했다가 13년에 실제로 생중계까지 해가면서 갔죠.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다 중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직후에 미국에서 실망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제 외교 책사를 미국에 파견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시 신사 참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이 당시에 이제 일본이 어떤 야욕을 부린다든지 또는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이렇게 스스로 맹주로 자리를 매김하려는 어떤 견제의 어떤 발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본 측 특히 아베 총리는 미국의 반응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고 미국을 어떻게든 우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은 한미일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어쨌든 우리도 미국과의 어떤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해서 한일 관계를 대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부분에 아베 총리의 대응, 일본의 어떤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우리도 파악해 나가면서 우리도 같은 공조 체제 안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결국은 일본과의 대응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께 여쭙고 싶어요. 지금 일본은 우리 일왕적이식의 부통령 높은 분이 오신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 편이었고 지금 제재 이전에도 우리하고 이미 얘기가 다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박지원 의원은 이를 두고 미국은 일본을 푸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일본도 친미 반공 국가였어요. 사실 우리랑 큰 성격의 차이는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 군정을 일본은 받았고요. 그 어느 곳보다도 미 군정을 통해서 헌법까지 다 바꾼 나라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미국의 의중을 담은 그러니까 형태의 일본 국가가 그동안에 계속 지속돼 왔던 거예요. 근데 아베 총리는 그런 국가를 이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친미 국가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독립적으로 보통 국가로 군대도 가지고 있고 또 당당하게 자기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독립적 국가의 역할을 지금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의존해왔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국민들한테는 친미 국가라는 걸 계속 강조해야 되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미국이 견제하면 결국 개헌도 쉽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야스쿠니 신사 그 참배했을 때 미국이 보였던 반응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견제를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일본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국가로서 또 이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도 역시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 일본보다도 한국이 훨씬 더 가까운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훨씬 가깝고 우리하고는 훨씬 멀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굳이 저는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일본 못지않게 우리가 강력한 동맹을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계속 방어막을 치려고 했죠. 삼성에서는 이런 방어막을 뚫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위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직진을 할까요? 일본 내부에서도 우리가 너무 나갔다라는 말도 있고요.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신경 쓰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윤 의원님. 예, 오히려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역효과만 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일본 내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의 한국 대리기는 아베 총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또 아베 총리이기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베 총리가 그리고 있는 긴 그림에서 나온 연장선이다. 아베 총리는 일단 러시아, 중국, 한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한 다음에 국민 여론을 끌어모으고 나면 이제 개헌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개헌으로 가겠다는 거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에 미국 어찌 보면은 뭐 거의 푸들 같은 미국이 다 정해준 평화헌법 등등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고 싶다. 사실 그 그림을 일본식으로 얘기하면 전후 70년, 2015년부터 그리려고 했었죠. 그러나 여러 여건들이 쉽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등장 이후에 아베와 트럼프와의 밀월 관계 속에서 이런 긴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 그림 속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카드가
바로 외부를 때리는 거고 그 외부 때리기의 대상이 바로 한국이 된 이런 그림에서 보면 단순히 수출 규제를 조금 쥐락펴락하는 이런 정도에서 그냥 멈추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개헌이라는 큰 그림의 직전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한국을 향한 공세는 이어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 기업도 못 살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소강 상태에 접어들수록 어둠이 짙으니 밝은 날을 기약하는 측면에서 협의는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네, 그런 가능성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도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아베 총리에 대한 내부적인 이 비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실제로 이번에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경제적, 무역의 보복 조치를 통해서 과연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얘기들은 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 입장에서도 피해를 네.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속에서 사실은 일본이 혼자서 도태될 수 있는 국제적 여론에서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도 이제는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만큼 여기서 네. 우리 정부도 절대로 굴하지 말고 분명한 국민적 의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해법에 힘을 좀 쏟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불똥이 튀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금 화장품 브랜드 DHC가 일본 거였구나. 이번에 새롭게 아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혐한 콘텐츠가 불쑥 튀어나와서 말이죠. 잠깐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朝鮮人はですね、全部こう漢文やったんですよ。こういう教科書は東京の印刷で教科書を作ってそれを広めたんです。でさあその前にですねハングルを統一してこの文字はこれにしましょうこれはこれにしましょう日本人が本を統一してあーとか言って私が立ち上がってチンチンを出してもええのかって話ですね。ダメですよね当然。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내는데 뒤로는 일본이 한국을 통일시켰다. 이 식민지 시대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변호사님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저 화장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방송 채널인데 그 안에서는 이미 어떤 한일 관계가 경색된 이후인 지난달 30일에 저 내용이 네. 나온 겁니다. 이렇게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한국이 원래 이렇게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나라이기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다. 네. 본인들은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어떤 자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넘어서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이 네. 사실은 일본이 이것을 다 종합해서 통일해서 만들어줬다. 원래 한국이 한문을 쓰는 나라였는데 네. 이것이 일본을 통해서 한글로 정립됐다라는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저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네. 평가했을 때는 실제로 이렇게 어떤 피해를 입고 있다.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저 화장품 회사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것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어떤 자유식 표현이 아니겠느냐라는 분석도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경색된 분위기에서 더 혐한 분위기, 한국을 자극하는 분위기로 일관된 일본의 회사, 화장품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이분들은 또 돈을 버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뭐 최근에 이제 일본회의라고 하는 극우 단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일본의 상당수의 어떤 정치 세력이나 아니면 뭐 지금 이제 신사 본사라든가 아니면 메이지 신궁이나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까지 더한 사람들이 일본 극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금 이제 논리를 들어보면요. 최근에 이제 반일 종족주의라고 국내에서 발간한 책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하고 맞닿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일본이 와서 한국을 근대화시켰다. 네. 그리고 과거 역사에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한반도의 역사를 갖고 있게 됐다. 그러니까 인나 일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금방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다고 하는 논리도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약소국이고 왜소한 국가고 항상 늘 침략을 당해왔다고 하는 논리도 마찬가지고요.
뭐 백의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 그 시대에 만들어낸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네. 한국인들은 늘 순둥이처럼 늘 공격받아도 그냥 거기에 고분고분 순종한다고 하는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동원했던 논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뿌리 깊은 논리가 지금까지도 우리나라 국내에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식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내부에 굉장히 적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아직도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정치를 주도하고 있고 아베 내각도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불매와 관련해서는요, 한국 콜마의 윤동환 회장이 결국 부적절한 동영상 이후에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국민 사과까지 하던데요. 이 장면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저희 제품을 신뢰하고 사랑해 주셨던 소비자 및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드립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진심을 다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고 이 시간 이후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이현희 변호사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알려진다는 것이 오히려 더 이렇게 기폭제가 되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직원들한테 이런 영상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사실 여기에서 그 전에 이 한국콜마 회사 자체는 나름대로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많이 기부 활동도 하고 자선 활동도 했던 회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지금의 일련의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는 이 분위기 자체를 사실 우리도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는 한편 또는 어느 정도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가져가는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한국콜마 회장이 이렇게 퇴진을 한 부분이 아마도 이 회사 내부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라는 것에 대해 분석이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퇴진을 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경영권이 넘어간다든지 운영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빨리 한 것이다라는 이제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불매운동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의 어떤 일본의 부당한 조치 그리고 부당한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자는 측면이지 국내적으로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또 어떤 사람들을 사상 검증해서 마녀 사냥식으로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많이 이성을 가지고 좀 전문가 집단에서 일정 부분은 이런 부분에 의견을 내주고 그것을 우리가 많이 수용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